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매수한 게 좋은 15개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현대차를 비롯해 펄 어비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허수 청약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LG에너지솔루션 기관 수요 예측에 1경원이 넘는 주문이 몰리며 뻥튀기 청약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로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은행 예적금처럼 코인을 맡기고 이자 수익을 얻는 이른바 스테이킹 서비스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상품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연일 완판 행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긴장감이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결국은 지지선을 다 내준 모습이었는데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시장 어땠는지 정리 먼저 해주시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며 오늘도 우리 증시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간신히 2,700선을 버텨냈던 코스피는 오늘 결국 약 28포인트 빠지며 2,700선을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외국인이 2,650억 원가량의 매물을 던졌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640억 원, 66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장중 상승세로 전환하는 듯 하더니 결국 하락 반전에 어제보다 8포인트 정도 하락한 839.9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도한 한편 기관만 홀로 자금을 넣었습니다. 장이 이렇게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다 보니 증시 거래 대금은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어제 전해 주시기로는 2,600선까지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최근 시장에 대한 분석들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 증권가에선 이 코로나와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증시가 3대 전쟁 위험에 직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위기감이 현재 고조된 상황입니다. 2,600선 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간밤 뉴욕 증시를 보면 결국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한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 가능성과 미국 당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진화되면서 하락폭을 축소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 증권가에서도 차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3월 FOMC에서 금리를 이제 50bp 올릴 것이라는 의견이 90% 정도에 육박했는데 이 확률이 50%까지 내려왔고 또 뉴욕 연방은행이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6%에서 5.8%로 낮췄습니다. 즉 경계감은 갖고 있되 패닉세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나친 패닉셀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 기자,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건 앞서 예고가 됐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쟁이 날 가능성은 좀 적다 해도 지금 현재까지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누구도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 한번 정리해 보자면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를 못 박아 제시한 게 현재 시간 16일입니다. D-Day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이틀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사실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으로선 독일 총리가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시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줄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미 국무부의 공식 성명 등을 한번 봤을 때 전쟁 가능성을 물론 열어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대륙 간 실익까지 고려하면 전쟁이 실제 발생할 확률은 낮을 것 같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일단 확률은 낮게 보되 긴장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관건은 미국의 긴축 속도와 강도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더욱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날 지난달 열렸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과 또 인플레이션 전망,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양적 긴축을 앞당길 수 있다. 이 한마디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12월 의사록처럼 이번에도 의사록 쇼크가 발생할지 또 아니면 시장의 경계감이 다소 해소될지 현지 시간 16일 이후 증시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 방향성은 16일 이후에나 좀 결정이 되겠네요, 박 기자. 네, 맞습니다. 또 앞서 미국 시간으로 15일에 나오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와 우리 시간 16일 예정된 중국 PPI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여파가 워낙 컸던 탓에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도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증권업계에서 이번 물가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보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할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6일 이제 미국, 중국의 물가 지표와 연준 의사록 또 침공 상황까지 연달아 좀 체크할 부분이 많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소식도 들려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4,500선을 예상했다고 하죠. 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4,5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44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만약 400억 달러가 유입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가 현재 수준에서 한 35%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또 만약 이게 2년 내 이 가정이 충족이 되고 이익이 매년 10%씩 증가한다면 4,5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 현지에서 신인규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2월 초 기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대비 할인율은 47%입니다. 전망대로 오는 2024년 우리 시장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고질적인 밸류에이션 할인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진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익 변동성이 높았던 한국의 주요 종목들이 단기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덜 받는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보인다며 이런 부분들도 할인율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이 10년 전에는 시총 상위 목록에 없던 성장주들인데다 기존 업체들도 점차 고성장 분야로 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전제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한국 증시 투자 전략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매수 의견을 낸 국내 15개 대형주의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기아차가 명단에 포함됐고 코스닥 주식 가운데는 펄어비스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움직이는 2년물 콜옵션 매수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만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한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시장입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 점수는 아시아 태평양 12개국 가운데 9위의 하위권입니다. 배당 이익률은 2%대로 지역 최하위에 머물렀고 기업 지배구조 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 시 코스피 4,500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역외 환율 시장과 같은 인프라뿐 아니라 기업들의 선진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네, 박 기자, 리포트에서 짧게 언급이 됐지만 골드만삭스가 국내 15개 대형주를 콕 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매수 의견을 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삼성전자와 네이버, 현대차, 삼성 SDI, 기아, KB금융 등입니다. 다만 이건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전제로 제시한 부분이고 신특파원 리포트에서도 거론이 됐듯 보고서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나 배당이익률 등 한국 증시의 긍정적인 측면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선진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봤고 새로 나온 분석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16일 시장 분수령이 될 사건들 잘 체크해보시죠.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 내놓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리가 연 3%대로 시중 은행들보다 2%포인트 가까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대출 상품들이 올해 새로 출시가 됐는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역시 성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22일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KB 시세 기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신청 대상입니다. 대출 금리는 상환 기간 5년,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 2.99에서 3.54% 수준. 5대 시중은행보다 최대 1.7%포인트가량 더 낮습니다. 여기에 카카오뱅크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완전히 면제한다. 이런 결정을 저희가 하게 됐고요. 올해까지 일단 한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정책을 해보자. 그리고 방향을 본 다음에 계속 연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신청 대상자를 올해 두세 차례로 나눠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정금리형 상품까지도 빠른 시일 내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목표는 여신 다양화에 있습니다. 윤호영 대표는 신용대출에 편향돼 있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내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개인 사업자 수신 및 대출 상품을 통해 기업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직관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지점 방문이 쉽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100%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뱅크 주가는 현재 44,000원대.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연내 출시할 개인사업자 대출의 성공 여부가 올해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윤호영 대표는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가 고평가 논란 그리고 계열사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를 의식한 듯 올해 카카오뱅크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PO 이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책임과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2022년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대고객 서비스 시작을 준비했던 그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코인계의 적금이라고 불리는 스테이킹 서비스. 오늘 이더리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에서도 역시나 뭉칫돈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어서 묻지마 투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시작한 업비트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많은 투자자가 몰리며 30분 만에 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쌓였습니다. 업비트가 이번에 진행한 스테이킹의 예상 보상률은 5%대로 저축은행의 평균 적금 금리의 2배가 넘습니다. 스테이킹은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맡겨두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은행 적금과 유사합니다. 스테이킹을 위해 맡겨둔 코인은 해당 코인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며
여기서 나온 보상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단 스테이킹은 코인 지분을 가진 만큼 블록체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일부 코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어피트뿐 아니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가 내놓은 스테이킹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빗썸은 총 8개 코인을 대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상률은 최고 13%에 달합니다. 코인원과 코빗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수천억 원의 자금이 모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업계에서도 스테이킹 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글로벌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나라가 좀 적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해서 전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긴 해요. 다만 스테이킹은 코인을 맡겨둔 동안에는 코인의 매매가 불가능해 원금 손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장세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장세가 나쁠 때는 스테이킹 했을 때 그 가격보다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손실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장은 안 해주죠.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자에겐 스테이킹이 매력적인 투자 상품일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한국경제TV는 이번 주부터 대선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공약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확대 공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먼저 공약부터 좀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발언입니다. 기존에 이제 GTX ABC 3개 노선에서 3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곧 CG가 나올 텐데 예.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것이 6개의 GTX 노선입니다. 기존 3개 노선에다가 3개를 추가로 건설을 해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전역을 좀 촘촘하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기존 그 A 노선은 기존 이제 운정 동탄 구간에서 남쪽으로 평택까지 좀 확대를 했고요. 예. C 노선은 기존 덕정 수원 구간이었는데 남북으로 동두천 또 평택까지 연장을 합니다. 네. 추가로 3개의 신설 노선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GTX D 노선이 Y자 형태인 것이 특이합니다. 저 남쪽을 가로지르는 저 보라색 노선인데. 이것이 이제 김포에서부터 하남까지 서울 남부를 관통을 합니다. 근데 삼성역에서 Y자로 갈라지면서 한 개 예. 노선이 여주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에서 인천 검암까지 가는데 서울시 북부를 횡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 노선과 남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예. 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그 F 노선입니다. 고양과 안산, 수원, 하남 의정부까지 예. 크게 이제 오렌지색 노선인데요. 서울 2호선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서울 2호선과 비슷하게 이제 수도권 전체를 이제 서울 2호선과 같이 크게 순환하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이 GTX 공약의 핵심은 서울을 보다 넓게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실질적인 서울의 생활권의 반경을 넓힌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노선도만 보더라도 수도권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걸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도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3개 노선 똑같이 신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윤 후보 공약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뭐 기존 노선을 연장한 것은 비슷한데 네. 새로 추가한 3개의 노선이 좀 결이 다릅니다. 기존 A 노선과 C 노선을 연장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기존 A 노선을 경기도 동탄 평택까지 연장을 했고요. 네. C 노선도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평택까지 늘렸습니다. 이게 화질이 약간 안 좋았으면 자세히 보셔야 할 텐데 예. D 노선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김포에서 하남까지 서울 남부를 관통을 합니다. 대신 그 D 노선이 그 삼성역에서 갈라져서 여주를 가는 윤석열 후보 안과 다르게 경기도 파주에서 여주까지 가는 F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수도권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노선인데 예, 그렇네요. 이와 반대로 E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시작해 서울 남부를 지나 구리까지 향합니다. 그러니까 E 노선과 F 노선이 수도권을 X자로 관통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기존 개발에 소외된 지역들을 좀 도심과 집중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 공약의 차이점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자, 궁금한 건 왜 꼭 GTX냐는 겁니다. 사실 뭐 방안을 좀 찾아보자면 서울 지하철을 뭐 연장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다른 대안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GTX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겁니까? 일단 그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GTX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그 GTX의 강점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기존 도시철도와 달리 이제 표정 속도라고 하죠. 역 정차 시간을 포함해서 평균 운행 속도가 GTX는 시속 100km에 달하기 때문에 통근 통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장점이 큽니다. 예.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 320만에 달하는데 하루에 출퇴근으로 한 3-4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예. 이런 문제 해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60% 수준으로 적게 들고 지하 40m 이하의 건설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보다 민원이나 토지 보상에서 자유롭습니다. 예. 또 도심으로 빠르게 가는 것이 목표적이기 때문에 역 개수도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지하철역 역사를 한 곳 만드는데 1,500억에서 2,000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제 서울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미 서울 지하철 자체가 포화 상태라서 추가로 연장하는 것보다는 GTX가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뭐 효율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 노선들 개발되는 것만 봐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체감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 얘기 들릴 때마다 그냥 뭐 땅값만 올릴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생기면은 네.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뭐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빨라지면서 그 지역은 당연히 뭐 교육이나 상업 인프라가 커지겠고요. 주거타운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좀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굳이 서울 주거비 부담이 큰 도심의 주택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따라오는 얘기가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GTX가 과잉 투자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수도권 집중에 대한 이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돼 왔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경제 논리에 묻힌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재가 몰리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평택이나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단지 증설이 허가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재가 있고 물류가 최적화된 곳이 수도권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GTX의 필요성을 인구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서 GTX 노선을 많이 깔면 안 된다는 비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통계청, 가장 공신력 있는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인데 네. 30년 후인 2047년에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도권 가구 수죠. 네.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만 가구 늘어납니다. 10%가 30년 후에도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GTX의 필요성은 이런 인구 통계적으로만 봐도 뭐 충분히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잘 실행만 된다면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재원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 거냐 이 부분인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 뭐 우연인지는 몰라도 네. 두 후보 모두 똑같이 GTX 3개 노선을 추가하는 데 내놓은 사업비가 비슷합니다. 예. 이 윤석열 후보가 17조 6,400억 원, 이재명 후보는 17조 8,600억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뭐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이제 국비를 3에서 4조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나 역세권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히 이제 경기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들 때문에 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원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확한 수요가 없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 유치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지시는 게 일단 임기 안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지금 기존 노선들만 봐도 잡음도 너무 많고 뭐 착공을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임기 내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GTX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착공이 이루어진 거는 A 노선뿐입니다. 예. B 노선은 사업자를 정하기 이전 단계고 C 노선은 사업자를 확정,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 집중화에 대한 이전 요구가 이제 커지면서 앞으로 사업에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로 3개 노선을 짓겠다는 공약이 임기 내에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를 좀 취재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두 후보 누가 되더라도 대폭적인 재검토나 수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해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캠프의 이한준 전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만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 빠르면 임기 후반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늦어도 노선을 확정 짓고 준비를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속도는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지에 달려 있다. 뭐 지금까지로는 두 후보 모두 강력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대선 이후의 행보는 조금 더 경계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GTX 관련 공약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올 들어 일경이라는 단위가 등장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던 공모주 청약이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 IPO. 그런데 이 대기록이 이 기관 투자자들의 묻지마 뻥튀기 청약 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편법적인 공모주 취득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찬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일경이 넘는 기관 주문 액수가 몰렸던 LG에너지솔루션. 기관 수요 예측에서 역대급 기록을 세웠지만 이 기록의 이면엔 기관 투자자로 분류된 사모펀드들의 꼼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달리 증거금 없이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허수 청약을 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표 주관사 KB증권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680개 기관 중 585곳이 최대 규모의 공모주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본금 수억 원에 불과한 투자 1임사가 전체 기관 배정 물량에 해당하는 7조 원을 써내는 등 사모펀드의 묻지마 뻥튀기 청약이 수요 예측 경쟁률 2023대 1이란 국내 IPO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투자 1임사는 자산운용사처럼 고유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데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 수요 예측을 고유재산 증식이라는 입속 챙기기로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묻지마 뻥튀기 청약이 공모가 왜곡이란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에 달하는 59만 8천 원에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기관들의 허수 청약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1임사가 자기 자본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자 1임업으로 등록한 지 2년이 경과하고 투자 1임 규모가 50억 원이 넘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투자 일임사의 IPO 수요 예측 참여 기준을 강화해 LG에너지솔루션 허수청약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4월 증권 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는 뻥튀기 공모주 청약 제동. 다만 금융당국의 청약 자격 기준 강화 조치가 기관들의 수요 예측 과열 문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앞으로 공모주 투자하는 분들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슈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구조 개선, 증권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네. 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과열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까? 네,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바로 공모가로 직결됩니다. 수요 예측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자문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희망하는 주식의 이제 매입 수량과 가격을 써내는 과정인데요. 예. 이를 통해 이제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몰릴수록 공모가가 높게 결정되고 이렇게 높게 형성된 공모가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네, 사실 뭐 적정 공모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제 기업이 유망한지만 보고 투자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모가에 거품이 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모가가 이제 높다고 하더라도 이제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제 이런 논란은 없을 텐데요. 아쉽게도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례로 이제 최근 이제 상장한 IPO 대어인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이제 1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주문이 몰렸지만 정작 상장 뒤 수익률은 그 기대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예. 비교 대상을 조금 넓혀서 이제 지난해 상장한 89개사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이제 공모가보다 낮은 종가를 기록한 기업은 28개사로 전체 31.5%를 차지했습니다. 개별 기업 가운데서는 이제 지난해 IPO 대어인 이제 크래프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제 24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밴드 상단인 49만 8천 원의 이제 공모가가 확정됐지만 현재 주가는 이제 30만 원 이하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탓에 이제 실망도 큰 건데 개인 투자자의 기대치를 끌어올린 건 이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때 생긴 공모가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에 이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건데 실제 이제 공모가 거품이 좀 빠지는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공모가 거품이 단기간에 이제 빠지긴 힘들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시각입니다. 공모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과열된 수요 예측 이면에 있는 이제 바로 시장의 관심도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시장에 여유 자금이 넘치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세운다는 듯 인기 종목의 이제 수요 예측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공모가가 이제 과거 수요 예측 경쟁률 이제 1000대 1에서 최상단에서 결정됐다면 진입 규제 강화로 500대 1로 이제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공모가 최상단의 단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다소 내려갈 수는 있어도 이제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 이제 수요 예측에서 부진을 겪을 수 있지만 대여급 인기 종목의 이제 공모가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여전히 인기 종목에서는 거품이 생길 소지가 크다는 건데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겁니까? 네,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이제 IP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제 환경 조성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제 정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수요 예측의 진입 장벽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 프리 IPO 등 장외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예수 확대 그리고 공모주 펀드의 참여를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제 공모주 청약에서의 이제 배정 물량 제한으로 공모가 거품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프리 IPO 시장 등 장외시장을 더욱 활성화해 이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 역시 이제 기관과 함께 상장의 물량을 털어 이제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예수 기간을 늘려 급격한 주가 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모주 펀드 참여를 확대시킨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제 현재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모주 펀드의 배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 요구가 많은데요. 예. 현재 이제 IPO 시 이제 공모주 펀드의 배정 비율이 이제 하이힐드 펀드의 경우 5%, 코스닥 벤처 펀드의 경우 이제 30%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통해 IPO 시장에 참여하는 대신 공모주 펀드란 간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경우 공모주 쏠림 현상과 이제 변동성 현상을 다소 이제 해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공모주 쏠림에 대한 우려 그리고 거품 우려를 다소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모주의 직접 투자를 보다는 공모주 펀드에 대한 배정 비율을 확대하고 또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가 간접적으로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일각에서 이제 뻥튀기 청약을 막기 위해 이제 꼼수를 가려낼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과 이제 허수 청약 적발 시 처벌.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에게도 증거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이제 IPO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이제 업계의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적 해운사 HMM이 지난해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주주 달래기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반년 넘게 이어진 하락세가 멎을지 관심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HMM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2.2% 증가한 7조 3,7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건데 현대자동차나 LG화학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전망도 밝은데 적게는 7조 2천억 원에서 최고 9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해운 운송료의 고공행진이 예상되는 데다 장기 계약 물량을 확보해도 만일 운임이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실적을 내고 앞으로의 분위기 역시 좋음에도 주가는 답답한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HMM은 지난해 5월 28일 최고가인 5만 1,100원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세를 거듭하며 최근에는 2만 5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건데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을 통해 주주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는 신임 대표 선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이 김경배 전 현대글로비스 사장을 내정한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현대가루의 매각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해야 되는 지분 이런 것들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고 사는이 이제 손을 떼게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기엔 지금은 아직 되게 시기상조입니다. 그 부분이 단기간에 정리가 되어서 되게 명확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빠른 기대이고요. HMM의 불확실한 경영권이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12개 외식 가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외식 가격 공표제가 이달 중 시행됩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고 지역 간 물가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외식 가격에 그칠 게 아니라 채소류나 밀키트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밥상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인천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물가 상승률도 최대 1.5%포인트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물가 상승률 격차는 수요와 공급차로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물류 흐름이 가락시장과 같은 서울의 공영 도매 시장에 올라온 뒤 지역으로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물가에 서울과 비서울 간의 물가 상승률도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급등하는 물가를 억누르고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외식 가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458개 품목 가운데 김밥과 치킨 등 12개 대표 외식 품목의 가격을 이달부터 매주 공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격 공개 품목이 전체 품목의 3%로 제한적인 데다 원재료 값이 빠진 최종 소비자 가격만 감시한다는 점에서 물가 안정책으론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장 감시책보단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해 산지부터 소비지 가격까지 비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물가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은행 같은 데서 통합정보 시스템이잖아. 보험도 들 수 있고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한 게 고도화된다는 거죠. 외식값은 파이널 단계 아닙니까? 외식을 하는 것보다 밀키트를 사서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슈퍼라든가 대형마트 가는 것보다 편의점에서도 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사도 가격이 같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시장 감시가 아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물가 관리 세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올해 우리 기업이 만든 첫 번째 신약 타이틀을 누가 거머쥐게 될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탄생이 기대되는 국산 신약들 정재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첫 국산 신약은 코로나19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코로나19 백신 GBP510은 현재 임상 3상 마무리 단계로 효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임상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식약처 품목 허가가 40일 이내라는 점에서 올해 6월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전 세계에 공급된 mRNA 백신의 영향으로 수익이 크지 않을 거란 시장의 전망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품목 허가를 바탕으로 백신 보급률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체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백신을 팔 수 있는 사실 저희들이 안전성 면이라든지 그리고 유통의 편의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mRNA 백신 대비해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마케팅을 통해서 개별 국가들한테 팔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마지막 34호 국산 신약을 만든 대웅제약은 올해도 신약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당뇨병 신약 후보 물질이 성공적으로 임상 3상을 마치고 올해 안에 허가를 획득해 내년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2년간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한 건도 하지 못했던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도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FDA는 이달 25일 GC 녹십자의 주력 제품인 혈액제제 IV 글로불린 SN의 품목 허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몇 년간 자료 보완 요구를 받으며 제도 전환 터라 시장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추가 보완 요청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서 만약에 2월에 예정대로 나오면은 하반기 정도 출시 이걸로 일정 잡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한미약품의 비소세포 폐암 신약물질 포지오티닙도 최근 FDA의 시판 허가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올해 11월 말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FDA가 동일한 적응증에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승인 획득 시 3조 원대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얀센에 기술 수출했던 유한양행의 렉나자와 메지온의 폰탄 치료제까지 총 4건의 신약물질이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글로벌 임상 같은 경우 3상에서 재작년 실패를 많이 좀 했어. 근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많은 좀 정비를 좀 했기 때문에 국산 코로나19 백신부터 해외 블록버스터 신약까지 혁신 신약 탄생으로 올해 제약 바이오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지 관심이 큽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한국경제TV는 뉴 스타트, 뉴 파이낸스라는 주제로 금융사들의 새로운 도전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업계와 손잡고 디지털의 대면 영업을 결합한 하나은행의 경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송파구의 한 주택가. 이곳에 CU 편의점과 하나은행 이름이 같이 적힌 조금은 특별한 간판을 단 편의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편의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은행도요, 이곳에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편의점 한켠엔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은행은 물론 자동화 기기조차 찾아보기 힘든 곳에 일종의 은행 대리점을 연 겁니다. 편의점이라는 한국 국민 대부분에게 친숙한 공간을 활용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지점을 늘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입니다. 화상 상담 등을 통해 마치 은행 창구처럼 계좌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대출 등의 50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인증으로 해서 출금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계좌 개설도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네. 하나은행은 편의점을 통해 기존 은행들의 강점인 대면 영업에 디지털을 더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뱅킹을 혁신 전략으로 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꾀하면서 동시에 은행의 주요 수익을 안겨주는 고객들이 여전히 직원 상담 등 대면 영업을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디지털 뱅킹 서비스, 하이브리드 뱅킹 서비스, 전통적인 영업점에서의 뱅킹 서비스, 이 세 가지 모두를 손님 경험의 향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어 편의점 측도 이익입니다. 때문에 양사는 조만간 2호점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셀프존을 이용을 하시는 고객님께서 은행 업무를 다 보고 나신 후에 편의점에서도 관련 상품들이나 필요하신 물건들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매출에도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유통을 만난 금융, 하나은행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사회복지의 보건과 경제,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상목 회장은 오늘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민간과 정부 간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사회복지의 보건과 경제 경영,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복지를 구현해 복지 부문 효율성을 증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외국에 전달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여러 사회 문제, 특히 장기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협의회 주도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복지 분야에 있어 민간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도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랩을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좀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태우면 주가 뜬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앞으로 증시에서는 돈을 잘 버는 기업보다는 잘 태우는 기업이 선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태운다고요? 네. 요즘 환경도 생각하는 시대에 뭘 태운다는 거죠? 애 태웁니다. 애를 태운다고요? 죄송합니다. 예. 네,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를 태운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것에 더해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CG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사주 소각하는 규모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네, 주주 환원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자사주 소각이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배당은 주주들에게 직접 현금 등을 지급해서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고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를 상승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배당은 주식수에 변함이 없지만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주식수에 변함이 있죠. 배당은 이제 세금도 내는데 자사주 매입은 또 세금도 피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앞서 말씀드린 자사주 소각은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에 나와서 유통될 수 있지만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주주 환원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사례들이 지금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있는데요.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경영진의 먹튀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카카오의 주가가 굉장히 고꾸라졌습니다. 그런 탓에 이제 주주들을 달래고 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카카오가 올해 초가 아니고 최근에 올해 초가 최근이죠. 그렇죠. 네, 자사주 3천억 원 규모의 소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8만 원대에서 9만 원대로 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사들의 자사주 소각 결정도 활발한데요. KB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등도 올해 초에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런 소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나 요즘에 이제 주주 환원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는 느낌입니다. 이 역시 소액주주 좀 파워가 세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게 소액주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들의 여론이 물적 분할 등 기업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모두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자사주 취득은 주가 하락폭이 기업 가치 대비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배당이든 자사주 소각이든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활동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이제 투자 같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그런 직접적이고 1차원적인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국면일수록 투자자들이 자본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더 주목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주주들이랑 안 나누고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뭐하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좀 ESG가 떠오르기도 하고 주주들이 조금 더 자신들의 어떤 효용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이 또 무조건 주가 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 실적이 뒷받침돼야지 주주 환원도 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이 모두 다 무조건 주주 환원의 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지배주주의 소유권을 강화시키려는 이유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매입의 경우에 자사주를 주가 상승 기회에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물건을 태우는 건 ESG에 안 좋지만 자사주를 태우는 건 환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죠. 멋진 말이네요.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건물주의 스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건물주 위에는 스타벅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아, 스타벅스가 건물주보다 갑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일단 코로나19로 영업 차질을 빚으면서 임대료 못 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못 내기는커녕 건물주가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책의 이유가 바로 변동 임차료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정월세가 아니라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건 매출이 잘 나올 때는 건물주도 이득이긴 한데 반대로 안 나올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방식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대형 업체가 아니면 건물주들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공항이나 백화점 같은 시설에서 주로 채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건물주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스타벅스 워낙 장사가 잘 됩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임대료를 더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건물주들 입장에서도 손해를 볼 게 없고요.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가 낸 임대료, 임차료가 약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스벅이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는 스타벅스만 있으면 뭐 그쪽이 뜬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세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뭐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 2018년에 강서구 화곡동에 스타벅스를 입점을 시켜가지고 시세 차익을 45억 정도 냈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런 효과를 알고 있는 미국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새 매장을 낼 때 건물주를 상당히 깐깐하게 고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탓에 본사 직원이 직접 방안해서 장소를 실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목을 잘 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카페의 경우에는 반드시 스타벅스가 입점하면 그 근처에다가 지점을 내는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스벅은 흥행 보증표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접 그 건물을 소유를 해서 부동산 차익도 누려볼 법한데 새살이를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스타벅스의 본사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부동산 리스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부동산에 현금이 묶여 있는 경우에 경기 침체 시에 유동화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 요즘에 국내에서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직접 소유를 안 한다는 원칙의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신세계 이마트의 자회사가 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제 미국 본사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임차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더욱더 이런 가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랩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